와, 일본에서 뽀얀거탑을 챙겨 듣고 계신 분입니다. 외국에 사니까 한국에서처럼 병원에 쉽게 드나들지를 못하는데 그러면서 뽀얀거탑이 상당히 유용하다고 이렇게 또 칭찬을 해주셨네요. 이분은 입술 주변에 헤르페스가 자주 생깁니다. 조금만 피곤하면 생겨서 아주 통증도 그렇고 고생을 하신다고. 10년 전에 한국에 살 땐 대상포진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몸이 너무 아파서 회사도 그만둔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열, 피로감, 그리고 모간이 붓는 느낌이 드더니 결국 입술 주변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사진 보내주셨고요. 워낙에 자주 이렇게 입술 물집이 생기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병원도 가지 않고 그냥 퇴근하면 집에서 그냥 푹 쉬는 정도로 그냥 넘기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또 손가락에도 피부염이 생기는데 이거 한 3년 돼가는데 완치가 되질 않습니다. 뭐 병원에서 주는 약 잘 발라보지만 증상을 조금 완화시킬 뿐 완전하게 치료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 사연 주신 분의 걱정은 이거예요. 계속해서 재발하는 헤르페스, 대상포진, 그다음에 손가락에 피부염. 어떻게 좀 호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분은 30대 중반 여성이시고요. 빈혈을 갖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뭐 입술에 나는 헤르페스 타입 1이겠죠. 그다음에 성기 쪽에 나타나는 헤르페스는 타입 2입니다. 네. 그 교환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포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포성으로 나는 거거든요. 대상포진 뭐 이런 단순포진이거든요. 입술에 나는 게 단순포진이거든요. 네. 단순포진, 대상포진, 무슨 포진들은 다 바이러스성 질환인데 결국 바이러스 종류는 똑같나요? 네, 똑같고 근데 타입이 조금 틀리죠. 어디에 주로 발생되느냐, 네네. 체간에 나오느냐, 신경절에 사느냐, 입술에 사느냐, 사는 부위에 따라 좀 틀리고요. 그래서 손가락에 이렇게 나는 거는 뭐 한포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한포진. 그다음에 추워질 때 변화가 오는 거는 뭐 한냉 두드러기일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한번 병을 검색을 해보면 어떤 질병에 대해서 병원을 검색했을 때 네. 특이하게 한의원들이 쭉 나오는 게 있어요. 광고로. 딱 그러면 이거는 병원에서 고치기가 좀 어렵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하, 네. 특히 한포진 같은 경우에는 잘 낫지가 않고 자꾸 재발되기 때문에 네. 피부과에서 치료 컨트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면역 체계라든지 이런 범위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한포진이라는 말씀은 손가락 염증 말씀하시는 거죠? 손가락의 바이러스성으로 뭐 이렇게 수포도 잡히고 가려워요. 너무 가려워요. 막 손가락을 파내고 싶을 정도로 가려워요. 네.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는 사실 면역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면역 반응이 과하게 일어나거나 면역이 떨어졌을 때 이런 바이러스들이 있다가 나오면서 수포를 형성하고 가렵게 만드는 거죠. 역시 입술 포진도요. 네. 어떻게 뭐 이거 호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예 완치는 불가능한 건가요? 아니 근데 이거 일반적으로 관련성을 찾아보면 의학적으로선 찾아보면 뭐 아스피린 계통을 많이 사용한 사람, 네. 뭐 그 다음에 피임약을 많이 사용한 사람, 네. 그 다음에 그 흡연을 오래 한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오는 걸로 돼 있어요. 특히 여성이 흡연을 하셨으면 빨리 담배 끊으십시오. 네. 그 다음에 피임약을 오래 드셨다면 끊으시고, 네. 그 혈관 문제 때문에 아스피린 같은 것들이 영향을 준다고 돼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끊었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받는 연고들은 다 스테로이드성 가려운 걸 억제하는 약들이에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 계속 재발이 된다고 하면 오래 장기간 썼을 때 나중에 진짜 가려운 상황에 썼을 때 안 들을 수가 있어요. 내성 생기는 건가요? 그렇죠. 뭐 내성이 생긴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만성 재발성인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삼가하시고, 아하. 네. 그렇게 생활을 바꿔도 안 되면 그때는 한방 치료를 생각을 해보시고요. 예.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좀 해보시는 게 좀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이분의 괴로움을 적극 공감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저는 입술 포진이 아니라 코 안쪽에 네. 이 대상포진처럼, 대상포진은 아니고 입술 포진처럼 그 정말 증상이 똑같고 성상도 똑같아요. 저는 코 안쪽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바깥에서 볼 때는 티는 안 나요. 그런데 그 포진이 생길 때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딱 그래요.
열이 나고 피로감이 있고 몸이 약간 쑤시는 것 같고 맞습니다. 기분도 안 좋고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면 여지없이 코 안쪽에 이 포진이 헐죠. 생기는 예, 헐죠. 헐더라고요. 근데 고생스러워요. 재미난 건 뭐냐면 네. 그 우리 사람들의 이제 백혈구 있잖아요. 면역을 담당하는 백혈구. 네. 백혈구와 면역 그 인자들이 있어요. 뭐 T 헬퍼셀 여러 가지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있는데 네. 희한하게 봄하고 가을이 되면 백혈구의 평균 수치가 떨어집니다. 인간이. 오호, 그 계절을 타나요? 그럼요. 근데 의사들은 그런 개념을 잘 없어요. 그래서 흥미롭습니다. 네.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제 보면 봄에 이런 환자들이 왔다. 그럼 백혈구 수치가 정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따지는데 이 기준이 백혈구 수치가 연간으로 봤을 때 통계적으로 봄과 가을에 줄기 때문에 네. 계절이 바뀔 때 좀 사람이 에너지를 많이 쓴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백혈구 수의 기준을 좀 저는 낮춰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계절별로 이런 분들이 특히 최근에 봄에 아마 더 힘들었을 거예요. 네. 이런 분들은 예. 특히 봄, 그다음에 가을, 환절기라고 하는 부분인데 계절이 바뀔 때 내 몸이 대비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쓰면서 이런 면역 인자들이 많이 준다고 봐야 되거든요. 저도 떠올려 보니까 코 안이 헐었던 게 봄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요. 봄이.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는 의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는 부분인데 의사들은 그거를 그냥 일률적으로 좀 보고 있다는 게 조금 마음이 아프고요. 그래서 봄, 가을에는 면역이 좀 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올릴 수 있는 제반의 조건들을 2월 달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봄이 오기 전부터. 그럼요. 그리고 여름 말미에 준비를 해서 이걸 커버를 하고 가셔야 가을을 또 준비를 하고. 그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2월에 뭘 할까요? 2월에 어떻게 하면은 그 백혈구 수치가 좀 덜 줄어들고 면역력이 덜 나빠지면서 여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겨울은 추워서 활동이 많이 약해지잖아요. 아무래도 위축이 집에 되죠. 계속 있으면서 먹는 것만 먹기만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내 얘기를 네. 하고 있지. 네. 사실은 겨울에 그런 활동성 운동을 조금 하시고 그런 것들을 순환을 시키는 것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네. 좋은 음식도 좀 먹어야 되고 그리고 봄에 여러 가지 알러지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노출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막 접촉이 되는 거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 그 다음에 면역력을 올리는데 뭐 건강기능 식품을 찾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네. 그것보다 자기 운동, 식습관, 수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철저히 하고 봄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나. 운동, 식습관, 수면. 네. 몸이 좋다는 건 다 해야 되겠군요. 조 기자님 그렇죠. 어떻게 할까요? 네. 네, 제가 이분 사연 때문에 또 저 가려움증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가려움증이라는 게 아직까지 신경에 어떤 게 명확한 그 신경이 작용하는지, 그러니까 줄기는 아는데 말단에 뭐가 작용하는지는 아직도 가설인데요. 이제 통증을 감지하는 세포가 네. 그러니까 이 압력, 기계적인 압력을 감지하는 것도 있고 기계적인 압력을 감지하지 못하는 통증 세포도 있는데 기계적인 압력을 감지하지 못하는 통증 세포가 가려움증을 담당한다. 이게 지금까지 유력한 학설인데 왜 그런지는 아직까지 이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게 가려움증이라는 것도 그쪽에 통증을 유발할 만큼의 어떤 자극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지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뭔가 이상이 있으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원인을 찾아보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갑상선이 안 좋거나 콩팥이 나쁘거나 뇌종양이 있을 때도 가렵고 네. 건조할 때도 가렵고 추운 데 있을 때도 가렵고 더운 데도 있을 때 가렵고 아무것도 없이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도 가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허. 가려움이 천양지차이다. 그런데 이제 이분의 특징을 보면 네. 이분은 추운 데 있다가 손가락이 따뜻해질 때 오는 거죠. 네. 따뜻해진다는 거는 뭐냐면 이 약간 혈관이 이완되는 상태인데 혈관이 이완되는 상태는 혈관의 투과성이 좀 증대됩니다. 그러니까 혈관에 있던 물질이 오히려 그 세포, 그러니까 손가락이 가려운 부분으로 더 나올 수 있는 건데 이분은 분명히 그러니까 혈관이 이완되는 상태에서 내 혈액 성분의 어떤 성분이 좀 더 많이 피부로 노출되는 것에 가려움이 느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근데 하나가 이분이 지금 헐피스를 많이 네네네. 이렇게 하잖아요. 이 헐피스가 왜 저기 하냐면 내 면역이 떨어질 때, 그러니까 내가 피곤할 때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몸이 자주 피곤하면서
가려움을 느끼는 거면 이게 건강검진상에서 두 가지를 조금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콩팥 기능이 괜찮은지와 그다음에 부갑상선, 갑상선 기능이 하는 건지. 예? 부갑상선이 보통 근데 갑상선 검사는 우리가 좀 하잖아요, 건강검진에서. 근데 부갑상선 검사는 별로 안 하거든요. 부갑상선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가려움을 느끼는 증세가 잦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해결 방법은 임 원장이 정해줬지만 제가 거기서 추가해서 하나 한다면 빛을 많이 그 부분에 해주는 게, 그러니까 자외선 B를 많이 그 가려운 곳에 해주는 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그런 방법이 소개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근데 사실 제가 더 우려스러운 건 이분에게, 그러니까 손가락이 가렵고 이렇게 피부 염증 생기는 거 가렵고 이거는 사실 큰 저게 아니거든요. 사실 안 났다 하더라도 그냥 정 안 되면 신경 끊으시면 되고요. 그냥 매일 긁으시면 되는 거죠. 정 안 되면. 근데 헐피스가 계속 하는 거에 이렇게 계속 재발하는 거는 분명히 계속 생활이 피곤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인가 나의 피곤을 계속 만성으로 자극하는 어떤 그 부분을 차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어떤 부분, 그게 일이든지 아니면 수면이든지 아니면 영양 섭취든지 뭔가 하나 내 그 면역력을 그 최상 상태로 유지하지 못하게 계속 방해하는 어떤 요인이 인자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 인자를 찾으라는 거죠. 그렇죠. 이건 분명한 신호입니다. 신호로 받아들여야 돼요. 네. 저한테 오는 좀 어려운 가려움증 환자들이 있어요. 네. 땀이 나면 가려워서 죽을 것 같고 겨울에 가려움증이 온도죠. 자기는 실외를 못 나간대요. 그래서 주차장에 가서 차를 타서 데펴놓고 가지 않고서는 가려움 때문에 살 수 없는 사람들, 땀만 나도 그럼 여름을 못 견디죠.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올 때 치료를 아까 얘기한 대로 조 기자 말대로 콩팥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독소, 그러니까 그 자극을 하는 것들을 없애거나 그 다음에 뇌신경계통을 차단해요. 이게 별게 아닌데 가려움증으로 그런 거를 신경학적으로 가렵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땀나는 느낌인데 이걸 가렵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뭔가 자극이 되는 것을 모두 다 가려움으로 느끼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뇌신경계통에 관련된 한약을 쓰기도 하고요. 네. 병원에서 더 이상 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게. 그럴 때 저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콩팥 치료, 그다음에 뇌신경계통 치료가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런 마지막 단계에 오시는 분들. 네. 예. 그럼 건강검진할 때 저 콩팥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부갑상선 자세히 봐주세요. 이렇게 주문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것만 갖고는 이렇게 이 증세 갖고 의사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왜 그러세요? 그럴지언정 간지럼 긁으세요. 그래서 긁으세요. 그럴 거예요. 근데 만약 이게 염려가 되신다면 네. 한 번쯤 근데 아마 콩팥 기능도 체크는 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가려움이 되게 전체적으로 심한 사람들의 주요 그 원인 중에 콩팥 기능의 저하가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리고 방금 원장이 얘기했듯이.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제 1년차 때 같이 중환자실에서 근무했던 간호사가 오랜만에 10여 년 만에 이제 페이스북으로 만나서 친구 신청을 했는데 이분이 한번 저한테 이제 저는 잊고 있었는데 저의 페이스북으로 찾아서 이제 그 글을 남겨주셨는데 1년차 때는 사실 씻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샤워를 한 정도인데 그럼 등이 가려워서 제가 이제 환자 그 침상에 있는 그 폴대 있잖아요. 폴대를 이렇게 꼽아다가 이렇게 등을 긁고 막 그랬었거든요. 추잡해요. 그래서 그분이 그 김하현 선생님인데 그분이 이제 제 페이스북에다 그렇게 글을 남겨주셔서 맞아. 나 그때 그랬었지. 그리고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워드 이제 병동에서 졸고 있는데 막 이렇게 졸고 있었어요. 막 이렇게 머리 바닥에 이제 하고 근데 갑자기 발이 이상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딱 보니까 간호사 두 분께서 제 발에 베타딘을 바르고 있는 거예요. 발에서 냄새가 너무 나니까. 나 생각이 나요. 여기 얹을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저 고등학교 때 그 항문 질환이 있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항문 질환도 이렇게 좀 간지러움이 있는가 보죠. 네. 예, 제가 무슨 얘기할지 대충 좀 이제 앞일이 예상이 되실 텐데 왜 이
친구 하나가 목공실에서 톱을 가져다가 책상 그 모서리를 자르고 있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그래서 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전 시간에 그 학문 질환 있는 선생님이 열심히 책을 읽으시면서 슬쩍 와서 그 책상 모서리에다가 그 부분을 대고 긁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니까 뭐라고 하진 못하고 그러니까 으윽 하고 있다가 참다가 이제 쉬는 시간에 돼서 목공실에서 톱 빌려다가 그 부분을 잘라내고 있었다는. 그래서 내가 자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함께 그래 자르는구나 하고 넘겼다는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까요? 수습이 안 되네요. 네. 그러면 이럴 때야말로 저희 또 메일 주소 소개해드리면서 여러분의 건강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메일 보내주실 주소 알려드리겠습니다. tower@sbs.co.kr입니다. 뽀얀 거 탑이니까 타워 썼고요. 골뱅이 sbs.co.kr입니다. 오늘 둘 다 그 통증 그리고 가려움증 관련한 그 상담이었거든요. 익명 처리 확실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신의 의학 정보 기반으로 열심히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메일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